네, 이제 FAT 1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 개정 과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초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FAT 2급에서 이제 기초 과정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요. 또 분계가 무엇이고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8가지 요소, 개정과 개정 과목들을 살펴보셔야만 여러분이 뒤에 공부해야 될 각각의 개정 과목들에 대한 1년의 회계 처리를 잘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는 강의는 FAT 2급에서 제가 이제 강의로 제공해 드리는 내용들인데, 알고 계시면 스킵하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번 듣고 또 그 강의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좌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정과 개정 과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복식부기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복식부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복식부기는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는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들어왔다. 그럼 들어온 것만 있겠습니까? 왜 들어왔는지도 있겠죠. 그 단식부기는 현금만 주구장창 기록하는 방식인데, 복식부기는 들어왔니? 들어온 이유도 적어. 둘 다 적어. 그 이유가 되게 다양하잖아. 그래서 두 가지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모두 다 기록하는데, 그 모두 다 기록하는 걸 그 모두를 어떻게 기록할 거니?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이렇게 가자. 장부를 양쪽으로 쪼개자. 그 양쪽으로 쪼개서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 중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되는 순간 왼쪽은 왼짝이 된다. 왼쪽은 자연스럽게 차변이 되는 거야. 그냥 회계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른쪽이 대변이 돼요. 그 뉘앙스가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대변도 소중하니까요. 그냥 그 대변도 중요하고요. 이 분기에서 말하는 대변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대변 오른쪽, 차변 왼쪽 그렇게 일단 두 가지로 분리하신 다음에 모든 거래는 증가가 되거든 감소가 되든 왔다 갔다 할 텐데, 모든 거래를 양쪽으로 쪼개서 기록을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쪼개는 방식으로 분계한다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생각해 봐요. 매일 오늘 하루에 1시간 동안 발생하는 거래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거래들을 누가 현금만 기록합니까? 이유를 기록해야 이게 나중에 상대방에게 빌린 거면, 빚이면 돈 들어온 게 감사합니까? 나중에 갚을 게 겁나요. 갚을 게 겁나죠. 돈 들어온 것도 중요해요. 근데 왜 들어왔느냐가 중요하죠. 돈이 들어온 원인은 뭐예요? 빚이에요, 빚. 빚 내서 잠깐 돈 생긴 거죠. 돈 쓰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거래를, 매일매일 거래는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생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거래 요소를 모두 다 직접 다 기입하면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돼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복식부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표시하는 방식이 분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거래를 기입하는 건데, 그 모든 거래를 기입하는 방법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기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계라는 건 이렇게 하는데 어떤 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해서 뭐니? 금액은 얼마니? 자, 대변은 뭐니? 그리고 금액은 얼마니?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한다는 거죠. 박스를 쳐서 차변과 대변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개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막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뭘 그립니까? 그리고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라는 건 회계는 누구나 아는 거라서 쓰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냐면 전체 페이지 중에 내가 그냥 지레 짐작해서 중간 사선을 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차변이 돼요. 얘가 대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차변에 들어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현금이 들어왔든 아니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든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기재하는데, 왼쪽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게 뭐야? 내용이 뭐야? 그리고 걔는 금액이 얼마야? 같은 내용이 들어갈 리는 없겠죠.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나갔다. 그걸 뭐하러 회계 처리해요? 변화가 없는데. 재무 상태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계하는 방식은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이 그냥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시면서 회계 공부를 하시면 돼요.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왼쪽이 나누어지고요. 오른쪽이 나누어지면서 왼쪽을 회계는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용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분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계정을 어느 쪽에 얼마씩을 넣어야 되지? 100원 넣어야 되나? 그러면 얘도 100원이야. 얘가 만약에 400원이잖아요. 그럼 얘도 400원이에요. 두 개의 금액은 같아요. 여러분 빚낸 게 400원이잖아요. 그럼 받은 게 400원이겠죠. 빚낸 건 500원인데 내가 받은 돈은 400원이다. 바본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언제나 일치해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야. 분계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회계처리가 잘못됐는지도 나름 정상적으로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도 있는 유용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계는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를 어떻게 넣어 보면 차변과 대변까지는 그래 왼쪽과 오른쪽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왼쪽이고 이거 오른쪽이니까 그건 알겠는데 뭐를 넣어야 되는 거야, 뭐를.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액도 어려워져요. 금액도 나 막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입력할 건데 도대체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니? 기업에서 발생되는 거래라는 게 한두 끝도 없을 텐데 뭐가 왼쪽이고 뭐가 오른쪽에 와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끝도 없어요. 사실은 끝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끝이 있어요. 이 회계가 매우 단순한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여기서 막혀서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시는 거야. 이 분계에 빠져버리거든요. 분계하다가 막 분계해요. 이 분계 말고 화나는 분계 있잖아요. 분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기업이 다양한 거래가 있을 거고 그 거래를 어떻게 다 그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다 기입하는 거 외우지? 한두 개냐? 근데 회계에서 말하는 분계는 그 계정을 어느 쪽에 입력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얘가 들어오는 내 자리가 해봤자 8요소예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거래 8요소에 의해서 분계가 이루어진대요. 자, 그러면 거래 8요소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데요. 어떤 거래가 이런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의 뭐를, 대변의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인데 거래 8요소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이게 복식부기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게 분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입합니까? 거래는 한쪽만 생기는 게 아니라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생기고요. 그 양쪽에 들어가는 금액도 항상 같아요. 그래서 거래는 한 면만 일어나지 않아. 차변과 대변에 둘 다 발생해. 거래라는 게 원인과 결과가 있어 라고 하는 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부르고요.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차변에 들어가는 금액과 대변에 들어가는 금액 항상 일치해요. 그런 원리를 대차평균의 원리 이렇게 불러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뒷받침되는 건 결국은 복식부기고요. 복식부기에 의해서 거래 8요소를 한번 이제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래라는 건 많은데 차변과 대변에 들어가는 건 8개예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해봤자 4개 중에 하나예요. 자산이 오면 증가하고요. 부채가 오면 감소해요. 자본이 오면 감소하고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차변은. 그럼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뭡니까? 반대. 자산이 증가되니 난 대변에 가면 감소하는데 부채가 대변이면 증가하거든요. 근데 부채가 차변에 오면 감소해요. 자본은 대변에 오면 증가합니다. 그런데 자본은 차변에 오면 감소해요. 수익과 비용은 증가 감소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발생됐다.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래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끝내면 뭐 전 나쁜 사람이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자산이 뭔데? 부채가 뭔데? 자본이 뭐고? 비용과 수익이 뭔데? 근데 비용과 수익은 이 자리에 짱 박혀 있지만 자산은 여기에는 증가라고 써있고 여기는 감소라고 적혀있네요. 부채는 얘가 증가네? 대변이? 이쪽이 감소? 자본도 같은 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걔를 우리가 거래 8요소라고 불러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자, 얘네들이 뭔지를 좀 볼까요? 너네 뭐니? 우리는
회계에서 기업이 경영을 하게 되면 거래가 막 발생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산이라는 건 증가 감소가 되고 부채도 지금 보니까 증가 감소가 되고 자본도 증가 감소가 되는데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 된대. 이런 모든 항목들을 기록을 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 최소 단위를 우리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회계를 우리가 어카운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회계가 어카운팅인 이유가 어카운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어카운트를 영어로 앞자 따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AC 이렇게 적어요. 계정을. 그러면 계정이 뭔데? 얘네들이야. 얘네들. 계정은 어카운트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회계에서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네요. 도대체 얘네가 뭔지. 우리가 앞에서 재무제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본 적은 있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지금 이 강좌 순서상 달달달 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 외우긴 어렵지만 재무제표가 몇 가지가 있는지는 공부한 적 있죠. 5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재무상태표가 있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가 있었죠. 그리고 자본변동표가 있었고요. 마지막 주석이 있었어요. 주석은 표가 아니에요. 설명서고요. 자본변동표는 얘를 별도로 설명하는 거야. 따로. 한 번 보여주고 너만 따로 보여주자. 그게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만 따로 보여주는 표딱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는 무엇을 한 번 더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럼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게 있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2개만 남네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핵심은 얘와 얘예요. 이걸 토대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다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형성되어 있대요. 뭔 얘기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장 넘겨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제가 집을 사고 싶어요. 요즘에 또 집값 올라가지고 엄청 난리잖아요. 어린 수강생이세요? 그러면 관심 없죠. 그렇지만 언젠간 이런 문제에 결국엔 한 번쯤은 부딪히게 돼요.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집 없는 게 뭐 슬프죠. 저도 집 없어요. 그래도 슬프지 않아요. 왜 집 없다고 슬퍼하지? 집 없으면 어때요? 언젠간 죽을 건데. 그냥 이렇게 집 없게 살다가 집 없는 채로 죽어도 눈물 나지 않잖아요. 집이 있어갖고 죽잖아요? 그러면 눈물 나요. 그 집 어떡해? 내가 못 살고 30년 동안 들이부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 집 살려고 30년 동안 이자 내면서 내 집 됐는데 내 집 되고 나서 죽어요.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야. 그래서 원리금. 그리고 집 다 갚아. 대출 받은 거. 그리고 나서 죽어. 뭐 은행 거 되거나 뭐 자식이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는 짓을 얘기했고. 자, 일단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을 알아보니까 3억이래요. 근데 제 수중에는 내 주머니에는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2억은 없으니 집을 못 사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대출을 뭐 안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신용 좋고 그러면 다 대출해 주니까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려는데 내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을 담보를 30년 동안 맡기고 원리금 상환하면서 이 집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 담보 맡기고 바로 대출 땡기죠. 대출 땡겨가지고 집 사는 거예요. 그럼 3억짜리 집이 생기는 거죠. 샀어요. 자, 그럼 3억짜리 집이 이게 넓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장실도 막 이렇게 2개가 있고 방도 막 엄청 많아. 이렇게 3개 있고 막 거실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주방 있고 베란다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집이에요. 근데 이 3억짜리 집 중에 대출 받은 게 2억이야. 그럼 여러분 2억 대출 받은 부분은 내 집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억 원어치야. 그럼 여긴 들어가지도 않고 요 1억 원어치만 내가 사용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내 집이지.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인데 이 중에 내 돈을 부어서 순수한 내 돈으로 산 건 1억이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산 건 내 돈이죠. 자, 그럼 2억은 뭐예요? 내 돈이에요? 빚이에요? 빚이잖아요. 1억만 내 돈이잖아. 내 돈. 이건 네 돈. 이제 은행 돈 이거죠. 그치만 내 돈으로 샀든 남의 돈으로 샀든 집은 내 거잖아요. 이게 회계거든요. 그럼 이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얘를 그대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 기업은
이렇게 집이든 건물이든 현금이든 이런 것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땡겨서 무언가를 취득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상태로 재무 상태를 너네 회사가 구성하고 있는지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집 3억이지? 근데 너 빚이 얼마라고? 빚 먼저 얘기해봐. 슬픈 거. 그럼 2억이야? 그럼 1억이 남는 거네. 그게 네 거네. 내 돈. 네가 말하는 진짜 너의 것이구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왜 T자 모양 그리는지 알아요?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인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입니다. 언제나. 모든 장부도. 자, T자 모양의 요 모양. 요 T자 모양을 우리가 T자 계정이라고 불러요. 계정을 T자 모양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대로 옮기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또는 너의 개인적으로 네 재무 상태가 지금 어때? 요즘에 뭐 개인들도 뭐 재무 상태를 많이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누군가에게 의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가 물어봤어. 집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당신의 재무 상태 중에 집이 얼마짜리죠? 3억이요. 당신은 재산이 좀 있으시네요. 자, 회계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토탈 재산, 빌렸든 네 돈이든 하여간 네 거 얼마니? 3억. 그걸 우리가 회계에서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빚도 있고 내 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재무상태표 중에 너가 지금 3억짜리 집을 들고 있니? 알았는데 3억짜리 집 중에 너가 정말 네 돈으로 산 게 얼마고 빚낸 게 얼마인지 보여줘. 그걸 네 자리 대변에다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러면 빚이 얼만데요? 2억이요? 빚을 회계해서 부채라 하죠. 가계 부채 비율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나머지 1억이 뭐야? 정말 내 거잖아. 재무상태표에서 정말 내 거. 정말 내 거를 회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산과 자본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개념 자체가. 자, 이렇게 하면 이쪽이 차변이 3억, 대변에 2억과 1억, 3억 두 개 일치하네 이렇게.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하지만 예전에 국제회계기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재무상태표를 예전에 무슨 이름으로 불렀냐면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이렇게 불러도 돼요.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통일시켜버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인 이유는 대차대조표 이런 개념이에요. 밸런스 쉿 이렇게도 많이 불렀고요. 재무상태표는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자산이 3억이에요. 근데 보니까 부채를 다 더한 걸 보니까 2억이래. 그럼 3분의 2는 부채고 3분의 1은 자본이죠. 그지 같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뭐야? 부채가 뭐야? 자본이 뭐야? 어떤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나면 얘가 늘어나든 얘가 감소하든 얘가 늘어나든 감소하든 늘어나든 감소하든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건 이쪽 자리에다가 기입해야 되는데 그걸 기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개를 하는 이유는 여기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가 없으면 분개할 게 없죠. 움직일 게 없으니까. 장부가 변화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가는데 우리 1년 동안 이건 돈 번 거 아니죠. 제가 1년 동안 월급을 받았대요.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500만 원 받았대요. 500만 원 받았는데 그 500만 원만큼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돈이 350이래요. 그럼 순수하게 번 돈이 얼마입니까? 150원이죠. 자,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 얼마 벌었어? 너 얼마 남겼니? 근데 얼마를 벌었길래 또 얼마를 썼길래 이것 좀 보여줘 볼래? 보여줄게.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네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생긴 거니까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한 번에 보여줄래? 그래서 나온 방법이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는 대변에 수익을 적습니다. 500원을. 근데 사변에 비용을 대응시켜요. 350원. 그러면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일치하는 구조가 아니겠죠. 어느 쪽에 돈이 더 많아요. 이쪽에 더 돈이 많죠. 150원이. 얘가 훨씬 많은 거잖아. 그치? 500원 중에 350원까지는 비용 커버했고 냉긴 돈이 150원이잖아요. 1년 동안.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그쵸.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대차가 일치하면 이상한 거예요. 대차가 기준에 일치했다. 그러면 번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그 유행어 있잖아. 쓴 것도 아니고 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하러 이 짓을 했어? 그냥 놀지.
놀아도 똑같고 안 놀아도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대차가 일치하지 않아요. 차이가 생겨요. 손실도 날 수 있어요. 비용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인 거죠. 이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분계를 하려고 보니까 계정을 알아야 되네. 차변과 대변에 뭘 넣냐. 근데 뭘 넣느냐는 거래 판료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다시 표를 가지고 좀 보시면은,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건 자산부채 자본이고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그럼 자산은 뭔가, 자산은 뭔가요? 기업이 나중에 돈 될 것들. 근데 그 자산 안에는 구체적인 이 계정이라고 부르는 이름들 안에 계정은 몇 개예요? 5개. 계정은 5개. 근데 그 자산이 분계될 땐 조금 더 디테일한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고 그 계정 과목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회계가 어려운 거야. 그냥 자산 하나만 가지고 계속 기입해버리면 너무 간단한데 재무상태표를 띄웠는데 자산 해가지고 2561원 딱 적혀있고 그게 뭐 때문에 자산인지 어떤 걸로 가지고 있는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토지로 가지고 있는 건지 외상 매출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그걸 분석하죠.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과목이 많아요.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과목이 많고요. 수익과 비용도 과목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회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목이 많아. 근데 우리가 분계할 때 양쪽으로 쪼개서 금액 넣고 내용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는 건 계정이 아니고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금일 수도 있고요. 보통 예금일 수도 있고 이 이름 자체를 정확하게 외워서 분계할 때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기입하는 과정 이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과목은 많지만 이 과목들의 계정 과목들의 주인들을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와 수익과 비용이라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5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름이 많을 뿐인 거야. 이름은 보면서 실무자들이 적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계정은 5개고 그 계정들이 분계할 때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열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으로 한번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강좌를 또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거래 판료소라고 하는 건 차변과 대변으로 거래를 나누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산을 보세요. 자산은 어느 쪽에 잔액이 있습니까? 잔액이라는 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자산이 있으면 이쪽에 있겠죠. 자산이 없으면 없을 거고요. 빵일 거고요. 자산이 많이 날 수 있을 수는 없잖아. 자산의 가장 대표 계정을 현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현금은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같은 곳에 기입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일어날 거 아니야. 현금이라는 건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있니가 장부상에 남는 거예요. 제가요 예를 들어 현금이 100원 들어왔다가 80원이 사용됐대요. 그럼 여러분 현재 내 재무 상태는 현금 얼마입니까? 100원입니까? 80원입니까? 아니면 잔액 20원입니까? 20원이잖아. 자, 재무상태표는 20원을 보여줘야 돼. 근데 이 20원이 만들어지려면 100원 늙혔다가 80원 까야죠. 자, 가볼게요. 자산은요, 증가되면 자기 자리에 발생이 돼요. 그 자기 자산의 증가는 자기 자리가 차변이죠. 그래서 자산은 증가되면, 돈이 들어오면 차변 쪽에 발생돼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증가돼요. 근데 어느 날 현금은 또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들어올 때는 증가가 왼쪽이지만 80원을 사용할 땐 또 차변에다가 80원 적어봐. 그럼 100원에 80원이 더해져서 180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걸 죽이려면 반대편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쓰면 100원의 증가해서 80원이 감소가 돼서 잔액이 20원이 남는 방식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밑에 있는 내용 중에 부채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는 거야. 부채.
부채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부채 지금 대변에 있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빚을 냈거든요. 그래서 50원만큼 빚을 냈어요. 그럼 이날 빚만 낸 거예요? 현금 들어왔겠어요? 현금 들어왔겠죠. 현금 들어왔으면 이쪽 양쪽 중에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럼 봐요. 여기다가 넣었어요. 차대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생겼잖아요. 빚은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가 없었다가 생긴 거니까 부채가 오늘 증가된 거잖아. 그럼 부채가 증가된 거지. 자,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도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네끼리는 아니죠. 차변과 차변이 만날 수는 없어요. 차변의 어느 하나와 대변의 어느 하나가 거래 판료소에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이 분계이고요. 이게 매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뭡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인 거예요. 요 얘가 뭐예요? 얘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비용과 수익은 비용은 차변이고요. 비용은 대변입니다. 증가 감소가 없어요. 직원들에게 급여 주는 게 비용인데요. 직원들에게 급여 줬다가 다시 돌려받아? 비용이 사라져요? 이런 일은 없죠. 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밥 먹고 똥 싸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왔다 갔다를 시켜요. 예외가 아니고는.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내가 제품 팔았어. 이자를 받았어. 그게 끝이지. 수익이라는 게 일어났다가 취소될 수 있나? 취소될 수 있죠. 반품할 수 있죠. 그땐 예외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 극한적인 예외가 아니고는 난 차변이고 얘는 대변이야. 그냥 나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재무상태표는 특징이 있죠. 자산이라는 현금은 현금만 예를 들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1년 내내 반복해. 그래서 12월 말일 기말에 너 현금 얼마 있어? 그게 핵심인 거야. 이게 만들어지려면 들어올 때 나갈 때 자기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요 내용에서 증가 감소 중에 감소를 지어봐요. 감소를 지어보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그런데 그 금액들이 취소가 될 때 반대편으로 오면서 감소가 되는 거고 부채 증가는 반대편으로 오면서 감소가 되는 성격을 갖는 것 뿐이죠. 재무상태인 이 세 가지 계정은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니까 내가 들어갈 때 어느 쪽, 내가 나갈 때 어느 쪽이 자기 자리가 이 T자 계정에 있는 자기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양식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계정가, 이 자산이라는 이름이 계정이란 뜻이고요. 자산 밑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의 이름이고요. 각각의 이름들, 내가 회계 처리하면 이 이름으로 계정을 분류해서 나는 못 받은 돈 미수금, 나는 먼저 받았는데 계약금 받은 선수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각각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계는 결국은 이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했을 때 차변과 대변에는 같은 금액으로 일치를 시키고요. 자, 이쪽에 들어와야 될 게 결국은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어떨 때는 차변에 가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어떨 때는 대변에 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산은 차변에 오면 증가고요. 대변에 오면 감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계정 과목별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나갈 텐데 보시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떠한 계정 과목이고 계정 과목이 사실은 아니고 통합 계정인데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과정을 잘 따라가시면서 학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분계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진행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